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은요, 한국의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서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걸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과거의 대가족이 해주던 역할을 오늘날의 국가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정말 할머니의 손길, 이웃사촌과의 품앗이 이런 것들이 사라진 자리를 이제 국가가 채우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사회적 실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실험이라. 네. 국가가 어떻게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가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번째 장,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게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걸 넘어서 국가가 직접 1:1 방문 돌봄 전문가를 각 가정에 보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꽤 보편적인 제도가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서비스의 등장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아이돌 보는 게 전적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졌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부모가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그런 비상 상황은 언제든 생기죠. 그럼요. 바로 그런 돌봄의 구멍을 국가가 직접 메워주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돌봄의 구멍? 네.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는 법적 기반까지 갖췄다는 건 이게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니란 뜻이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서비스 종류가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생후 36개월까지 영아를 위한 영아 종일제도 있고 네. 또 만 12세 이하를 위한 시간제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수족구 같은 전염병에 걸렸을 때를 위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까지요.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분화한 걸 보면 굉장히 꼼꼼해 보이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대체 어디에 해당하지? 하고 이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그런 행정적인 허들은 없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초기에는 그런 혼란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정책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국가가 돌봄을 전기나 수도처럼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인프라로요? 네. 과거에는 개인의 책임이었던 영역에 시간당 12,180원이라는 구체적인 요금과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같은 상세한 서비스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건 이게 바로 돌봄의 공공재화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돌봄의 공공재화라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그냥 보면 또 하나의 정책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수족구에 걸려서 어린이집에서 등원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부모는 둘 다 도저히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재난 상황이죠, 그건.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죠. 바로 그런 구체적인 절망의 순간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시켜주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잔치로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1:1 방문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급할 때 도움받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가끔 봐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다른 부모와의 연결일 테니까요. 고립감 해소 같은 문제? 네, 맞아요. 고립감 문제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연결을 위한 정책이 가족 품앗이와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네, 맞아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방식이죠. 판을 깔아준다. 네. 여기서 핵심 원칙은 주민자치 그리고 공동체성입니다. 부모를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가족 품앗이라는 말이 참 정겹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냥 우리 서로 애 좀 봐줍시다 하고 마음 맞는 엄마들끼리 모이는 건가요? 하하, 쉽게 말해 육아판 카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아판 카풀? 네, 오늘은 제가 당신 아이를 2시간 봐줄 테니 내일은 당신이 우리 아이를 2시간 봐주는 식이죠.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교환하는 일종의 돌봄 시간은행인 셈입니다. 돌봄 시간은행이요? 네, 이런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이 바로 공동 육아 나눔터고요.
아, 그 나눔터가 아파트 단지나 백화점 문화센터, 대형마트 상가처럼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설치된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최소 면적이나 수유시설 구비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장 보러 갔다가 혹은 아이와 산책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들를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동네 사랑방.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공간의 운영 주체 역시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결정하도록 장려하죠. 아, 이건 단순히 육아 부담을 더는 걸 넘어서요. 핵가족과 아파트 문화로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웃과 마을을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까지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의 형태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가 정상 가족이라는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다문화 가족 지원에서 교류 소통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과거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주입하는 일방적인 동화에 가까웠다면 네, 좀 그랬죠. 지금은 방향이 다릅니다. 이 공간은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아, 모두에게요? 네, 함께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명절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일방적인 적응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를 지향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한부모 가족 지원문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지원해 주는 걸 넘어서 사례 관리라는 방식을 도입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 문제랑 자녀 양육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종합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바로 그 종합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들을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보고 좀 시혜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가족 스스로 일어설 힘, 즉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량을 키워준다. 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사가 고용센터와 연결해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아,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료 법률구조공단과 연결해주고 아이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보이면 상담센터와 연결해주는 식이죠. 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회의 자원들을 그 가족에게 맞게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에 낚시하는 법은 물론이고 좋은 낚시터를 알려주고 낚시도구를 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까지 안내해주는 셈이죠.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가족이 가진 문제를 외부의 힘으로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도록 돕는 것. 이것이 현대 가족 정책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가정,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사회 전체의 환경, 특히 직장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도 보이더라고요. 네.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결국 일과 가정에 양립하지 못하면 앞서 말한 모든 정책이 반쪽짜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가족 친화 인증제인데요. 자료에 2024년 기준으로 6,502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6,502개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전체 기업 수 중에 아직 일부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랑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전체 기업 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죠. 아, 그런가요? 하지만 2008년에 처음 제도가 시작됐을 때 인증기업이 14개에 불과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입니다. 와, 14개에서요? 네. 이 제도는 기업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게 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요. 중요한 건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서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있던데? 아, 네. 솔직히 이런 캠페인 하나로 야근이 일상인 한국 직장 문화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자료에 혹시 이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있었나요? 자료에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그 질문이 정책 개발의 핵심 원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필요해 보이니까 만들자는 식으로 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 뒷부분에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리가 나오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요. 전문가가 판단하는 규범적 욕구나 당사자가 직접 느끼는 인지적 욕구 같은 그 여러 사회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설계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은 어쩌면 직장인들이 느끼는 정시 퇴근하고 싶다는 인지적 욕구와 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장시간 근로는 저출생의 원인이 된다는 규범적 욕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 정책일 겁니다. 아, 그 두 욕구가 만나는 지점이군요. 네. 물론 캠페인 하나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이런 시도들이 쌓여서 사회적 규범을 바꾸고 나아가 법과 제도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정책이란 그렇게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셈입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훑어봤네요. 국가가 한 아이의 긴급 돌봄에 개입하는 그런 미시적인 장면에서부터 이웃관계를 복원하고 직장 문화를 바꾸려는 거시적인 노력까지. 네. 한국 사회가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다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본 정책들은 전통적인 대가족의 기능이 해체된 자리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 가족의 가장 큰 역할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1인 가구나 자녀 없는 부부처럼 더욱 다양한 삶의 방식이 보편화될 때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연결과 돌봄을 지원해야 할까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같은 과거 이웃과 가족이 해주던 그 역할 말입니다. 그때 공동체의 역할은 또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